본인이 출마했던 모든 공직선거에서 승리해온 이해찬 전 총리 오시겠습니다. 자, 상황 이해찬 선생? 네, 상황 이해찬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현재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가 많이 보도가 되는 것처럼 1강, 2중, 2약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현재 그대로 가면은 뭐 무난하게 충분히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몇 가지 변수가 불거졌는데 우선 바른당의 탈당 사태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젠가 뭐 탈당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도래지를 잃어버린 꼴이거든요. 보통 도래지 앞에는 두 글자 뭐가 붙지 않나요? 구태에 붙이려고 하면 정치 철새 도래지인데 그게 왜 나쁘냐면은요. 지난번 겨울에 4대 강가에 있는 그 닭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AI로. 그게 철새들 때문에 그래요. 철새들이 그 AI를 많이 옮겨가지고 그때 4천만 마리를 죽었는데 그 철새들이 정치판에도 지금 날아다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안타깝죠. 그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한테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판세하고는 관계없이 정치 풍토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서 막 자기네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이름을 떠올렸죠. 아, 박근혜, 아, 탄핵. 왜 대선을 치르게 됐지? 그런 걸 떠올리게 한 거 아닌가요? 자, 저 말을 제가 한 걸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바로 직전에 국민의당에서 또 기술이 확 들어와가지고 김종인 변수. 이 변수는, 김종인 변수는 변수인가요? 왜 그분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혼자서는 뭘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가서 이제 그 기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못 만나고 끝날 것이다. 언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홍모 후보한테도 만나자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러신 모양인데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홍준표, 안철수의 골든 크로스는 남은 기간 동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거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실버 크로스. 예. 예, 실버 크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은메달 놓고 싸우는 건데 뭐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선은 한 사람을 뽑는 거지 2등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은 당선과 낙선이지 1등, 2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은 다 무의미한 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실버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나 하는 얘기지 실제 선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실버 크로스 후에 홍준표 후보 주장은 곧 골든 크로스로 갈 것이다. 날짜도 지정해서 7일 날 실버 크로스, 9일 날 골든 크로스 이렇게. 아마 텔레비 토론을 많이들 보셨는데 홍준표가 보수를 대표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수치죠. 예, 국격을 떨어뜨리는 되게 보수 쪽은 좀 점잖고 좀 권위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말하는 수준이라든가 그 예의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제가 본 보수 후보로서는 최악의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까지는 안 되고 그럼 어디까지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결집력. 마지막 결집. 예전에는 뭐 북한 등장해서 마지막 결집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통할 것 같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합쳐서 40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목 둘이 나눠 가지면 각각 20씩 나눠 갖는 거고 한 사람이 25 가져가면 한 사람이 15 가져가는 거. 둘이 합쳐서 40 갖고 서로 이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갈 경우가 아마 글쎄요 한 25도 못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든지 간에 25가 될 것이다.
완전히 한 사람이 10까지 무너지는 법은 없을 테니까 한 15 정도, 15까지는 누구든지 할 거니까 25대 15 정도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25로 가고 누가 15로 갈까요? 그거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오랜 그 뿌리가 있는 당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당이고 그래 당의 이 바닥의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선거 때 가면 마지막 일주일에 그게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지만 홍준표가 앞설 가능성은 있죠. 그 조직이 강하다는 게 실제 선거 막판에 어떻게 적용해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지방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의원들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이 기회에 이제 자기들이 자기 선거를 치르려고 뜁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나쁘면 자기들 내년 6월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세다고 봐야죠. 아마 그 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자유한국당이 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네 유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그게 벌써 우리 정당에서 한 60년 이상 살아온 맞아 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살아온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때는 절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뿌리가 셉니다. 2004년 총선 때 봐도 차떼기 이후에 한나라당이 그 정도 의석을 하잖아요. 120 몇 석을 했었죠. 그때 천막당사하고 뭐 이러면서 당이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 정도의 저력을 발휘했었죠. 2002년 때도 되돌아보면 이해창 그때 당시 후보가 막판에 무섭게 쫓아왔어요. 예, 2002년도에도 노무현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고 나서 한 8%, 9%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2.3%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 느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력은 지금 이렇게 숨죽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기가 살면은 굉장히 센 세력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금메달하고 은메달은 10% 이상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나는 건 24%까지 차이가 나고 아주 적은 것도 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제 있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10% 넘어가면은 상당히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 그 정도 쫓아올 것이다. DJ 때도 97년도에도 한 7, 8% 앞섰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얼마냐면 1.6% 차이로 좁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는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 정도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15 내지 24를 이기고 있으니까 한 5, 6%를 쫓아와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뭐 크게 걱정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다른 무슨 해프닝이 생긴다라든가 변수가 생기면은 굉장히 또 더 위험해질 수가 있죠. 요번에 SBS가 어저께 맞으면 치고 빠졌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문재인 후보하고 해수부하고가 무슨 내통을 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배를 인양한 것처럼 세월을 인양한 것처럼 보도를 해놓고는 쑥 빠지고 사과한다고 해놓고서 다른 당 후보들이 막 그걸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SNS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탁 쳐놓으면 그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방송국에서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퍼날르기를 하기 때문에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고 빠지는 수법을 썼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놓고 국정원 출신 국회 정보위원장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막 인터뷰를 해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말씀. 예. 그 사람이 국정원 출신인데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2년도에도 국정원이 이제 댓글 갖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국정원이 개입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쩐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제 SBS에 뭐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한 일개 기자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나 배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증언자도 얼굴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해서 나가는 거. 전문 용어로는 블러 처리한다고. 예. 그냥 희미하게로 하죠, 희미하게. 예. 상황이 희미하게 되잖아. 자꾸 상황 그래요. 상황은 왕을 한 분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삭제해줘요, 그러면. SBS 방송국이 전사적으로
사실 배팅을 할 정도의 사안인데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예 그 방송사 차원에서 했으면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더 지능적으로 했을 텐데 헌 거를 보면은 약간 미숙해요. 근데 치고 빠지는 건 틀림이 없어요. 이게 나온 뒤부터 막 국민의당 후보, 뭐 자유한국당 후보 모든 후보들이 이걸 갖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성명을 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SBS는 사과한다고 그러고 이미 그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이렇게 퍼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짓이 이제 앞으로도 엿새 동안에 아마 몇 번 더 벌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당에서 기무사 출신들, 국정원 출신들, 경찰 출신들 한 150명을 이미 영입을 해놨어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크게는 못할 거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게 하는 수준으로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SBS 보도가 실제 판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래요? 저보고 그러세요,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단련된, 그 정치적으로 훈련된 그런 국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북풍이니, 용공음해니, 뭐 이런 공작이니, 이런 게 이제 하던 때는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세대별로 그 의견을 자기가 수렴하는 미디어가 다르잖아요. 이제 종편이라든가 지상파는 주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가고, 이 SNS라든가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미디어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대세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세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그 요소는 있죠. 박근혜가 인양하려고 그러는데 말려. 이게 되나? 말도 안 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저쪽에서 보수진영에서 항상 세월호를 이 진보 진영이 정치적으로 인용한다고 공격해 왔는데, 그런 증거물 같은 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용도로는 활용이 분명히 될 텐데, 그 결집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원래 박근혜 정부가 인양을 안 하려고 그랬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인양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따르는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또 강정마을에 가는 철근도 거기다 잔뜩 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저런 문제 때문에 인양을 안 하려다가 원체 국민들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인양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바람에 인양이 굉장히 늦어졌죠.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그 해수부 장관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저보고 그 사람이 장관 가기 직전에 저하고 같은 상임위를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거 인양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 장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양이 안 되겠구나.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체 국민들 압력이 많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인양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원래 그 박근혜 정부 생각은 안 하려고 했었죠. 안 하려고. 보수를 결집시키는 소재로 아마 노년층에 카톡으로 엄청 돌 것 같은데, 그러면 결집도를 좀 더 끌어오지 않겠냐. 예, 뭐 그럴 요인은 좀 있죠. 그러나 지금 형세가 그 정도 끌어올려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유승민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막판 득표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개 두 분이 합쳐서 한 15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합쳐서 한 15 정도 되니까 두 분 다 뭐 토론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으로서는 이번에 성공을 한 그 선거 캠페인이라고 봐야죠.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대선 이후에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공간이 생겼다고 보고, 본인들도 상당히 이렇게 고무가 된 것 같고 그 좋은 선거 캠페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두 분 합쳐서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숫자 말씀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둘 합쳐서 15지, 둘 합쳐서 40이지. 그럼 문재인 후보는 45%네요? 산수를 아주 잘하네요. 근데 캠프 내에서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뭐 최선의 시나리오,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뭐 국정원 출신이나 기무사 출신을 영입한 것도 그 기관의 속성상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한 대처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마지막 일주일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짜 뉴스가 이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막 퍼뜨리는. 그 다음에 흑색선전, 막 모함하는 그 흑색선전 그런 게 많이 다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도 했죠. 트럭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유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해서 그때 아주 크게 부상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다리를 그때 쩔뚝 하시는 게 그때 다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운동원들끼리 또 일부러 충돌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도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갔더니 우리 유세 차량에다 저쪽 딴 당의 유세 차량이 와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막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단말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제 당에서는 그 지침을 내리죠. 그거 말고 예전에 뭐 NLL처럼 뭐 어떤 큰 기술이 훅 들어온다든가 그런 시나리오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그 새누리당 쪽이 후보가 그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공작을 할 만한 팀들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많이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탄핵 국면 때문에 가동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난번 12년과 같은 국정원의 그 공작 이런 정도가 나오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총리님이 막판 말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막 강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 저 이야기는 내가 한 걸로 편집해줘. 국정을 농단한 극우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괴멸이라는 게 뭔데요? 스스로 무너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도 어제 토론하면서 괴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단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쓰는 말입니다. 건전 보수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유승민 정도라면은 건전 보수라고 봐요.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두 날개가 있어야 나라가 균형을 잡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또 아주 또 편향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전 보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한 큰 기둥이 되죠. 그래야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게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스로 자멸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이라고 구차하게. 아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게, 내가 보기에는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구심점이 될 수는 없어요? 막 예를 들어서 20% 이상 득표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하게요. 그거는 지금 선거 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홍준표가 나와서 저러는 것이지,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도 격조가 있어야 되니까 아주 지금 말하는 수준으로 보면은 제가 본 보수적인 정치인 중에서 제일 맞으면 천박해요. 네? 이러면은 보수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계속 홍준표 후보가 건승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그래서는 안 되죠. 정치는 걷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정치는 정말로 곧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하시는 대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 다음에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소위 말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나긴 일어날까요? 이번 이제 대선이 끝나면 가을부터는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개헌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정당에서는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권형 책임제로 할 거냐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아니면 6년 단임제로 할 거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걸 둘러싸고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정치권의 큰 맞으면 개편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한다. 그건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그걸 바꾸긴 좀 어렵거든요. 그걸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그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사실은 실버 크로스가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 변화 과정까지 생각하면 또 이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4월 19일이죠. 안랩 주가가 1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했잖아요. 10만 2천 원. 근데 어제 종가가 얼마냐면 얼마겠어요? 6만 200원. 네? 그러니까 4만 원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2주일 사이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정계 개편할 적에 그런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할 겁니다. 아주 그 나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요. 동그라미 재단을 만드느라고 그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12년 2월경에 팔은 것 같은데 그때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11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930억을 만들었는데 자기 돈은 3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한 4만 원밖에 안 얻은 주식이 대선 테마주가 돼가지고 11만 원 올라갔을 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돈으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한 사람이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럼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예, 이번 선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라는 게 자기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냉전 분단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정치를 해오던 그 아주 극우 수구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부터 이제 그 종식을 고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이제 종식을 고한 겁니다. 그 큰 흐름 하나가.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로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평화 복지 체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새로운 7공화국 체제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역사적 하나의 그 전기를 만드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야 된다. 사전투표 꼭 먼저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출마했던 모든 공직선거에서 승리해온 이해찬 전 총리 오시겠습니다. 자, 상황 이해찬 선생? 네, 상황 이해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가 많이 보도가 되는 것처럼 1강, 2중, 2약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현재 그대로 가면은 뭐 무난하게 충분히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몇 가지 변수가 불거졌는데 우선 바른당의 탈당 사태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젠가 뭐 탈당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도래지를 잃어버린 꼴이거든요. 보통 도래지 앞에는 두 글자 뭐가 붙지 않나요? 구태에 붙이려고 하면 정치 철새 도래지인데 그게 왜 나쁘냐면은요. 지난번 겨울에 4대 강가에 있는 그 닭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AI로. 그게 철새들 때문에 그래요. 철새들이 그 AI를 많이 옮겨가지고 그때 4천만 마리를 죽었는데 그 철새들이 정치판에도 지금 날아다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안타깝죠. 그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한테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판세하고는 관계없이 정치 풍토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못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든지 간에 25가 될 것이다. 완전히 한 사람이 10까지 무너지는 법은 없을 테니까 한 15 정도, 15까지는 누구든지 할 거니까 25대 15 정도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25로 가고 누가 15로 갈까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오랜 그 뿌리가 있는 당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당이고 그래 당의 이 바닥의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선거 때 가면 마지막 일주일에 그게 결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지만 홍준표가 앞설 가능성은 있죠. 그 조직이 강하다는 게 실제 선거 막판에 어떻게 적용해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지방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의원들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이 기회에 이제 자기들이 자기 선거를 치르려고 뜁니다.
왜냐면 이 결과가 나쁘면 자기들 내년 6월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세다고 봐야죠. 아마 그 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자유한국당이 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네 유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그게 벌써 우리 정당에서 한 60년 이상 살아온 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살아온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때는 절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로 대선은 당선과 낙선이지 1등, 2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은 다 무의미한 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실버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나 하는 얘기지 실제 선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실버 크로스 후에 홍준표 후보 주장은 곧 골든 크로스로 갈 것이다. 날짜도 지정해서 7일 날 실버 크로스, 9일 날 골든 크로스 이렇게. 아마 텔레비 토론을 많이들 보셨는데 홍준표가 보수를 대표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수치죠. 국격을 떨어뜨리는 되게 보수 쪽은 좀 점잖고 좀 권위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말하는 수준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제가 본 보수 후보로서는 최악의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까지는 안 되고 그럼 어디까지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결집력. 마지막 결집. 예전에는 뭐 북한 등장해서 마지막 결집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통할 것 같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합쳐서 40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목 둘이 나눠 가지면 각각 20씩 나눠 갖는 거고 한 사람이 25 가져가면 한 사람이 15 가져가는 거. 둘이 합쳐서 40 갖고 서로 이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갈 경우가 아마 글쎄요 한 25도 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서 막 자기네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이름을 떠올렸죠. 아, 박근혜, 아, 탄핵. 왜 대선을 치르게 됐지? 그런 걸 떠올리게 한 거 아닌가요? 자, 저 말을 제가 한 걸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바로 직전에 국민의당에서 또 기술이 확 들어와가지고 김종인 변수. 이 변수는, 김종인 변수는 변수인가요? 왜 그분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혼자서는 뭘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가서 이제 기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못 만나고 끝날 것이다. 언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홍모 후보한테도 만나자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러신 모양인데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홍준표, 안철수의 골든 크로스는 남은 기간 동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거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실버 크로스. 예. 예, 실버 크로스라고 그러는데 그건 은메달 놓고 싸우는 건데 뭐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선은 한 사람을 뽑는 거지 2등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셉니다. 2004년 총선 때 봐도 차떼기 이후에 한나라당이 그 정도 의석을 하잖아요. 120 몇 석을 했었죠. 그때 천막당사하고 뭐 이러면서 당이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 정도의 저력을 발휘했었죠. 2002년 때도 되돌아보면 이해창 그때 당시 후보가 막판에 무섭게 쫓아왔어요. 예, 2002년도에도 노무현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고 나서 한 8%, 9%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2.3%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 느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력은 지금 이렇게 숨죽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기가 살면은 굉장히 센 세력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금메달하고 은메달은 10% 이상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나는 건 24%까지 차이가 나고 아주 적은 것도 15%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제 있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10%그 넘어가면은 상당히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 그 정도 쫓아올 것이다. DJ 때도 97년도에도 한 7, 8% 앞섰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얼마냐면 1.6% 차이로 좁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는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 정도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15 내지 24를 이기고 있으니까 한 5, 6%를 쫓아와도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뭐